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 연말에 시효가 끝나는 민생입법 등 일몰 법안 논의에 나섭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 허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 용산구 소속 주민센터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내고 수시로 납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청 측이 감사에 나섰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식량 무기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다시 평화 협상론을 꺼냈지만 전투기를 출격시켜 진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지자체의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특판 상품을 내놓는 등 중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인데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휴식기에 들어갔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리그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월드컵 16강을 이끌며 자신감을 회복한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턴의 황희찬이 오늘 밤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1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 수사 범위를 윗선으로 더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됐지만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 직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박 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3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지만 박 구청장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심사 일정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특수부는 박 구청장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이 참사 일주일 후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참사 전에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박 구청장의 신병 확보까지 성공하면 특수본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떨쳐낼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의 추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안에서 참사 발생 2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는 엉터리 상황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CCTV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1차 피의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특수본은 이번 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까지 시도한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후 수사 방향을 더 윗선으로 확대해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 속에 어렵게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이제 모레인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몰 법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허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는 오늘부터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주요 일몰 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섭니다. 먼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입니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당초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습니까? 다만 여야가 각각 강조해온 8시간 추가 근무와 안전운임제를 한 발씩 양보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27일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경찰서, 오는 29일에는 대검찰청과 용산구청 등의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또 오는 28일 계획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는데 결과에 따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사전 대응, 사후 대처 모두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서울 용산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용산구 소속 주민센터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내고 점심시간에 수시로 낮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식당. 용산구청 산하 주민센터 직원들의 평일 점심 자리로 식탁 위에는 막걸리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으로 공직사회에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요구가 이어지던 때, 그래서 미리 잡았던 모임을 취소하는 일도 잇따랐지만 이 직원들은 수시로 점심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보통 막걸리 한 병 가지고서 둘이 먹는 거 반주 형태로 먹고요. 조금 이제 뭐 그날따라 좀 술이 받는다게 되면 2병도 먹는 것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앉아서 졸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자 이제 뒤로 제껴놓고. 같은 주민센터에선 직원 전체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더기로 허위 신청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 5명은 반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 일하지도 않고서 일했다고 써낸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헬스장을 간다거나 초과 근무 그거 수당 지문 찍으려고 다 이제 사무실로 몰려가서 지문을 찍는 그런 형태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접수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낮 음주에 대해선 점심시간은 사적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징계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점심시간이 사적이다라는 게 사실 품위유지 의무라는 게 딱 근무 시간을 한정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수당 허위 청구가 2년간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신고자 측 주장에도 용산구는 CCTV 기록이 남아있는 40여 일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이때 부정하게 다간 수당만 환수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 감사와 관련해 입장을 묻자 용산구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철저히 조사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식량의 무기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2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로마와 온 세계라는 제목의 성탄 메시지 강복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크리스마스를 집과 멀리 떨어져 춥고 어두운 곳에서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자며 무의미한 전쟁을 즉각 끝낼 힘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식량이 온전히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헌신하자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탄절에 또다시 평화협상론을 꺼냈습니다. 그래놓고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카우트들이 베들레헴 평화의 촛불을 전달합니다. Я думаю, буде все добре. Україна переможе, це 100%. І тоді вже ми відсвяткуємо, як треба, і з бойовими побратимами, і з рідними. І це буде таке свято, вже яке запам'ятається назавжд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탄절에 평화협상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수용 가능한 해법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협상을 처음 거론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약속받은 직후입니다. Наша цель не раскручивать этот маховик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а наоборот закончить эту войну. Мы к этому стремимся и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다시 평화협상론을 제기하면서 혈맹 벨라루스 내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 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에서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협상론을 꺼내는 이유가 실제 종전이 아니라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 1,250원.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200원 오른 뒤 8년째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무임수송 대상인 65살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 역시 해마다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은 2020년과 지난해 1조 원 안팎으로 2019년 5천억여 원에서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서울시는 적자가 쌓인 데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까지 줄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24일 의결한 내년 정부 예산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하철 요금은 물론 여기에 연동되는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지난 2007년 100원씩, 2012년 150원씩 함께 올랐고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2015년에는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최종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일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 특판 상품까지 나왔는데 이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이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해 4%대 대출 특판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고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듯 대출에까지 특판을 내건 이유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에 따라 그동안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라고 거듭 권고해왔습니다. 정부하고 이제 인터넷은행하고 소통하면서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올해 말까지 25%를, 토스뱅크는 42%를 각각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목표치 달성이 임박한 수준으로 3사 모두 연말까지 더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중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올 연말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고객분들이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대로라면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0.39%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1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시중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0.05%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터넷은행이 내년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계획대로 높이면 2년 전 0.7%였던 연체율이 최대 2.2%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아무래도 다중채무자의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하면 잠재적으로 연체가 날 가능성들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건전성이 실제 악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 김모 씨는 인천과 서울 특정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이 지역은 크고 작은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 이유를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토박이인 22살 A씨. 발품 팔아 구한 첫 전셋집은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빌라왕 김모 씨가 세운 법인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더 이상 대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대출 연체된 상황이고요. 신용카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빌라왕 김 씨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올해 초까지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곳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주로 노렸습니다. 두 지역은 이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인천 지역에 사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만 해도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올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8월까지만 해도 약 2,500여 건. 이 중 서울 화곡동이 300건을 넘겨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동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수도권인 점을 고려하면 입지 조건에 비해 집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화곡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하는 여건에 비해서 그 주택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김포공항 근처인 서울 화곡동은 고도 제한으로 높은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빌라 밀집 구역이 됐습니다. 언덕과 구시가지가 많고 산단이 몰린 인천에는 다세대 주택과 나홀로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치솟으며 입지 좋은 빌라를 찾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졌고 덩달아 갭 투자를 노리는 임대사업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주로 인천과 강서구를 노려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센터 피해 접수 상담한 많은 부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 큰 피해를 본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히 살아보려던 시민들입니다. 인천 솔직히 저는 좋거든요. 이렇게 집 문제만 터지지 않았었다면. 법망을 피해가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세 사기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가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허그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등록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전세 사기 전담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BA4와 5 기반 모더나 이가 백신이 오늘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동절기 추가 접종에 활용되는 이가 개량 백신은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납니다. BA4와 5 기반 모더나 이가 백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했고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초도 물량 도입 후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고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일에 개시됩니다.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야 공통적으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는 예산이 증액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 준비했는데요. 여야는 정부안 대비 3천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할 정도로 여야의 신경전이 길게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여야 실세 의원들은 정부안에도 없던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3억,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111억, 또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35억, 장제원 의원이 49억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위성곤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62억,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36억, 또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이 42억 원 등을 얻어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보니까 증액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런 여야 의원들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는 홍보 자료를 쏟아냈다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 나눠먹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역구 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겠지만 의원 개인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용 예산에 그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문의가 부족해서 이제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한 바 있는데요.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먼저 준비했는데요. 지난 12일부터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중단한다는 소식, 저희도 이렇게 아침 신문을 인용해서 최근에 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도권 대학병원 4곳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 소아청소년과의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전국 67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191명 중에 33명만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원율로 따지면 17%에 불과합니다. 네. 얼마 전 정부가 진료 수가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수가만 높여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병원 손실을 100% 보전해주거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편 한국일보에는 이런 의사 부족 현상이 앞으로는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서를 보면 가까운 미래에는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 계열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현재 수준의 업무를 그대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2만 7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걸로 보인다고 했고요. 만약 현재 인원들로 수요를 모두 다 감당하려면 의사 한 명당 15% 정도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한 국제인권단체가 중국이 세계 각국의 비밀 경찰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엔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강남의 한 중식장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추가적인 의심 정황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말씀해 주신 해당 인권단체는 이 중국의 비밀 경찰에 대해서 해외로 도피한 중국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53개국에 102곳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한 곳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남의 한 중식당이 그 활동 거점이라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중앙일보가 해당 중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국회의사당 앞 한 건물에도 지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중국 관영 매체 CCTV 간판도 나란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최근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외교부 측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의 비밀 경찰 존재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서 무의미한 전쟁을 끝나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바라고 있을 텐데 관련 내용이 기사에 실렸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고려인 마을로 피란을 온 고려인들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이들일 텐데요.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전쟁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는데 러시아의 공격에 집이 무너지거나 어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탄절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향수를 달랬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는 소원을 함께 빌었다고 합니다. 현재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피란 온 고려인만 85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급히 피란길에 올라서 입국하는 바람에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신분이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산차가 지금 후진을 한 사이에 수입차가 조금 전진을 했다라는 내용의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완성차 내수 판매는 총 125만여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추정치까지 더한 올해 총 내수 판매는 139만 대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2.5% 줄어든 수준이고 9년 내 최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판매가 만약에 기대를 밑돌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내수 부진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입차는 입지가 더 탄탄해지고 있었는데요. 누적 등록 대수를 보면 11월까지 316만 6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등록된 자동차 중 12.4%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300만 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차가 점점 전진하는 그 이유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기사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완성차 업계는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 또 생산 모두 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예상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스포츠 관련 내용인데요. 겨울잠을 자던 손흥민이 오늘 밤입니다.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전격 출전한다라는 소식이 실렸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시즌 중에 월드컵이 열리면서 잠시 리그를 쉬어갔는데요. 이제 하나둘 재개하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재개하는 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그 문을 여는 첫 경기가 바로 손흥민의 뛰는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9시 30분인데요. 브렌트퍼드와 맞붙게 되는데 손흥민의 출전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월드컵에서 뛰지 않은 선수를 중심으로 엔트리를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손흥민이 선발로 나설 거라는 또 현지 매체들의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연 출전을 할지 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손흥민은 당분간 소속팀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16강 진출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황희찬이 속한 울버햄튼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2시입니다. 에버턴과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또 월드컵 기간 리그에서 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이강인이 뛰는 스페인의 라리가는 30일 오전 1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언제 다시 뛰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탈리아 리그는 내년 1월 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태극전사들이 월드컵에서의 감동과 그 실력을 소속팀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EPL 득점왕 출신이죠.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선수들이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선수들이 팬들에게 8연승을 선사했습니다. 여자부 선두 현대건설은 올 시즌 16경기 만에 처음으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한항공 선수들이 빨간 옷에 산타클로스로 변신했습니다. 산타를 마주한 상대팀 선수들은 멋쩍은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유니폼을 입고 대한항공은 압도적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몸을 날리는 수비와 정지석의 날카로운 공격을 앞세워 1세트를 가져왔고 외국인 선수 링컨의 후위 공격으로 3대0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8연승 고공행진을 이어간 대한항공은 2위 현대캐피탈과의 승점차를 9점까지 벌리고 선두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미스를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좀 많이 잡아온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개막 이후 15경기를 내리 이겼던 선두 현대건설은 인삼공사에 일격을 당해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부터 이어온 여자부 최다 연승 기록 16연승도 단일 시즌 최다 연승 15연승도 모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전 블로커 이다영과 외국인 선수 야스민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303일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농구 잠실 연고팀 간의 맞대결 S더비에서 서울 SK가 서울 삼성을 82대 64로 꺾고 2년 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SK는 외국인 선수 원희가 34점에 12개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최준용이 20점을 보태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13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이우석을 앞세워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76대 70으로 이겨 2연승을 달렸습니다. 최하위 수원 KT는 원주 DB를 77대 64로 따돌리고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이른바 Y2K 감성이 가요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년 전 신드롬을 일으켰던 노래 캔디는 리메이크돼 다시 차트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기말 감성이 왜 다시 유행하는지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96년)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H.O.T. 캔디가 NCT 드림의 목소리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알록달록 털모자와 털장갑, 콩콩춤까지 그때 그 시절 감성 그대로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딸도 26년 전 하얀색 풍선을 흔들던 엄마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MC로 강타 오빠를 다시 만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또 딸이 좋아하는 NCT 드림도 같이 함께 딸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음원 공개 직후 각종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캔디는 음반 판매도 흥행 중입니다. 앨범 선주문 수량만 2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기다렸고 저는 포토북 앨범 샀습니다. H.O.T. 캔디도 좋아했었는데 저희 애들이 리메이크 해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겨울 명곡으로 꼽히는 WS501의 스노우 프린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5년 겨울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채웠던 노래가 후배 가수 미래소년의 색깔로 재해석된 겁니다. 통통 튀고 화려한 세기말 패션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Z세대의 감성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가요계에도 Y2K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친근한 음악으로 밀레니엄과 Z세대의 공감대까지 자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으로 리메이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명곡은 10년 뒤에도 명곡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 곡들을 저희가 이번에 또 리메이크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절의 음악을 기억하는 3040 세대에는 추억과 향수를, 레트로를 하나의 유행으로 받아들이는 Z세대에게는 새로운 즐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가 어제 향년 80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42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난 조 작가는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주로 활동하다가 1978년 산업화의 그늘과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룬 소설집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출간했습니다. 조 작가는 그동안 지병으로 오랜 기간 병상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면서 성탄절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C 등 미 언론 보도를 보면 악천후에 직격탄을 받은 켄터키 등에서 수십만 가구와 사업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뉴욕주의 버펄로 시내 일부에서는 눈더미가 최대 3m 높이까지 쌓여 일부 주택과 자동차가 눈에 파묻혔습니다. 특히 미 중서부에서 형성된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이 동진하면서 강력한 한파와 눈을 뿌려대 지난 21일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또 폭설과 강풍, 결빙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 미 전역에서 수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1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겨울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1도, 청주 영하 8.7도, 광주는 영하 4.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2도, 대구와 창원은 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목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방에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과 신년사 준비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취임 첫 해 마지막 주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대상자로 올라있는 연말 특별 사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신년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도 참모들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올해로 일몰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 법안 소위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한 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강보험법 등 올해로 일몰을 맞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 소환장을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탄절을 맞아 어떤 어려움에도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소환에 응하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통보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탄절 미사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웃 가족들과 함께 따스한 연말 그리고 희망 있는 새해 맞이하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SNS 성탄 축하 메시지에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오는 28일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월요일 당 최고위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절을 방문하는 등 친문 끌어안기에 나서며 당내 결집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금은 문심이 아닌 양심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시장에 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한들 의혹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십시오.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여당이 오로지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재명 죽이기가 권력의 무능과 유선을 가리기 위한 얕은 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웹 자보를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은 공격용 좌표 찍기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00% 당원 투표로 차기 당대표를 뽑기로 확정한 국민의힘이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선관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 다음 주인 새해 초부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사선 의원 출신의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내정했습니다. 유 상임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충남도지사, 주일대사 등을 거쳤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과 입법, 외교 분야를 통섭한 원로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상임고문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당권 주자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친윤도 반윤도 아닌 중윤이라며 공정한 전당대회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정말 당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되도록. 국민의힘은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이번 주 안에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3월 초순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날짜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비대위에서 생각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당권 주자가 난립한 상황에서 컷오프를 위한 예비 경선을 실시할지 또 주자들 사이 단일화나 합종 연행이 이뤄질지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18년 만에 100% 당원 투표로 파격적인 룰 개정을 이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율 상승은 물론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윗선으로 보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첩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7월 국정원 고발로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결론짓는 겁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본인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은폐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새벽, 서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 퇴근하고 없었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바로 보고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지시를 받고 삭제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잦은 월북 판단은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 판단이라며 보석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첩보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이는 보안 유지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월북몰이와 정책 판단, 첩보 삭제와 보안 유지를 두고 첨예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 전 실장의 재판은 내년 1월 시작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12월 26일 월요일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우울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도 지금 줄줄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전기 그리고 가스 요금 상당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뭐 올해 인상폭만 하더라도 굉장히 컸고요. 네. 3-4번 이상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사실 이 전기요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임기 내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에도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당폭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이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그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네. 이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서 내년에 이제 상당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장 사실은 이번 주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결정해야지 내년 1분기 적용되는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나올 텐데 어쨌든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지만 아직 몇 % 인상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물가의 부담은 되겠지만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올해만 한 30조 원이 돼요. 누적 적자가. 네. 여기다가 이제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한 8조 8천억 원 상당히 이릅니다. 정부는 어쨌든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 누적 적자 미수금을 2026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3, 4년 정도예요. 4년 정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이 미수금이나 적자를 해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인상폭의 한 2배 가까이도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 인상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하려다가 이제 이번 주로 미뤄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도 좀 깊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리긴 올리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주유소 방문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휘발유 가격이 제일 싸요. 휘발유 위에 경유 가격, 경유 위에 등유 가격이에요. 등유는 섬유연료거든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그 경유하고 등유는 생산 설비가 똑같아요. 똑같은 데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 유럽이 워낙 경유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설비 경유 쪽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유는 공급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등유는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뭐 보일러 하면은 주로 이제 가스 보일러를 생각하시는데 난방용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특히 뭐 이 비닐하우스 농작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난방용으로 등유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여름철에 전력 예비량이 좀 많습니다라고 이제 보통이라면 그랬는데 이미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급격히 이제 늘다 보니까 한파 때문에 지금 전력 예비량이 7월 여름철을 기록을 깼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당연히 요금 인상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서 제가 이제 올해 한전의 적자만 감안하면 한 뭐 30조 원을 감안하게 되면 킬로와트 시당 한 51원 남짓 한꺼번에 요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가 한 거의 킬로와트당 19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7배, 3배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아마 월 평균 이제 51.6원을 최대로 다 반영한다라고 하면 사인가족 기준 이제 추가되는 전기요금이 한 15,000원 이상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는 지금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 3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서 약 350만 가구의 전기요금, 사실 에너지 바우처의 이제 할인 단가, 적용 단가 1년에 이제 봄, 여름과 이제 겨울철에 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이제 이 할인 단가 역시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복지 혜택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기, 가스 요금 외에도 지금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마 1984년부터예요. 네. 무임승차 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기 때문에 사실 이 지하철은 대부분 이제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정해달라라고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도시철도 이제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오 시장의 얘기처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 서울 지하철 요금도 사실 딜레마예요. 8년째 지금 동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손실을 따져봤더니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손실이 점점점 커져서 누적된 적자가 많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이번에는 지금 지하철 기본요금이 아마 1,250원일 거예요. 거리에 네. 따라 조금씩 증액되긴 합니다만 아마 100원, 기존보다도 좀 인상폭이 좀 커져서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로 좀 커질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게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지자체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면 사실 인상 이 논의 자체가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의 문제일 뿐 지하철 요금도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하철 오르면 시내버스 요금도 좀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거의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이 뭐 전반적으로 택시 요금 먼저 올랐거든요. 네. 택시 요금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같이 오르게 되면 상당히 좀 이 교통 요금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전해드렸잖아요. 유럽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뭐 무슨 7유로 패스라든가 이런 월간 단위로 어떤 특정 지역을 이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쿠폰을 이제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제 교통요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에 맞게 금융권에서 소외가 됐던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어떤 대출 확대하라 거듭 권고해 왔는데요. 이들을 위한 특판 대출 상품이 나왔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인터넷 전문 은행 이제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토스 이 인터넷 3인방은 최초에 이제 이 인가 내줄 때부터 기준금융권에서 조금 소외됐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를 약속했어요. 네. 근데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금융당국 주도로 2023년 말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
최소 30%까지 끌어올려라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 25%까지 그리고 토스뱅크는 42%까지 목표를 내세웠는데 지금 뭐 많이 지금 뭐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0월 11월 기준 보게 되면 대부분 목표치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중금리 대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은행은 물론이고 최대 주주까지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찍을 가하다 보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3사 모두 당국과 약속한 이제 중금리 대출 목표치에 거의 근사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터넷 은행 출범 5년 만에 본연의 역할,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 정말 이제 금리 절벽이라고 했거든요. 저금리 아니면 고금리. 네. 그 중금리 대출의 어떤 금리 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건전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중저신용자들이 연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급격히 늘어난 이 중금리 대출의 이 대부분의 수요를 좀 보게 되면 신용평점 하위 5등급이에요. 네. 50%에 해당하는 차주들한테 주로 대출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늘린 중금리 대출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이제 연체 채권을 보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네. 시중은행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율은 4대 시중은행보다 3.5배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금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특성상 연체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부실이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은행들, 이 전문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매개 역할을 좀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 성장에 좀 집중해 왔다면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어떤 과제를 또 하나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네. 수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의 내년 1분기 실적이 이제 올해 4분기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악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한 6.6% 증가했던 수출 증가율 내년에는 4.5% 마이너스 역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은의 예상치 마이너스 3.8%보다도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는 내수보다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수출해야 될 이 국가들 좀 보게 되면 지금 뭐 미국이 1% 내외 제로 성장, 그리고 유럽은 이미 마이너스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역시 5% 성장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기구들은 4% 이하 성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분기를 좀 쪼개서 내년 1분기를 보게 되면 올해 4분기보다도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연구원에 내년 1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100일 기준으로 해서 1분기에 81.8에 그쳤습니다. 네. 올 4분기보다도 2.6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이번 조사는 이제 수출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1,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지수는 100이 기준입니다.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 수출이 이번 분기보다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 우세하다라는 의미인데 지난해 2분기 거의 뭐 2년여 만에 이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4분기 연속 지금 100 기준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아마 기업들이 4분기에도 올해 4분기보다도 더 내년 1분기 체감 경기가 수출 체감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수출 애로 요인을 좀 꼽아보면 가장 큰 게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을 꼽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수출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또 품목별로 보면은 이제 석유 제품이나 가전 수출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뭐 국제유가 하락도 있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가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소비 심리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휴대폰을 바꾼다, 가전제품을 바꾼다라고 하면 네. 좀 경기 사정이 좋아져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 바꾸는데 네. 아마 이제 품목별로 보게 되면 지금 한계
일단 이제 선박을 제외하고 유럽의 LNG선 수요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는 이 선박만 100을 돌고 있습니다. 146. 상당히 이제 좋은데 이 선박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전 품목이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간신히 보합권이에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친환경 차량이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물류난이 좀 개선이 되면 보합세 정도 99니까 100 조금 밑돌 것으로 보이고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건 석유 제품 55까지 떨어져 있고요. 가전은 5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국제유가 하락이나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금리 인상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얘기고요. 네. 문제는 향후 수출 여건도 내년 1분기만이 아니라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기업들의 제조 원가가 굉장히 좀 비싸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 주문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수출 대상국들 지금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 좀 수출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동차 분야에서 보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래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는 저희가 뭐 미국과 IRA 그 논란도 있고 좀 상당히 전망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그 내년 1월 예정대로 IRA가 이제 시행령 개정 없이 그대로 간다면 네. 현대차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유럽에선 잘 나가고 있지만 최대 시장은 아직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진출 이후 현대차가 거의 1,5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면서 미국 상륙 36년 만에 최고의 성적표를 냈고 그다음에 신차 발부되는 신차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조금 한 대당 7천만 한 대당 이제 1,000만 원 상당의 이제 보조금을 제외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면서 서울 2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종부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는 다주택자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온 서울 지역 2주택자는 내년부터 일반 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최소 1.2%에서 최대 6.0%까지 부과되던 종부세율이 0.5%에서 2.7%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제곱미터와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84제곱미터를 한 채씩 소유한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절반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내년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올해는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 원으로 뛰어 총 18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단독 명의로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 공동 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부터 12억 원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훌쩍 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60%가 적용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내년엔 80%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종부세 부담은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태양광 모듈 시장은 저가의 경우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북미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려면 필수 인프라인 에너지 저장 장치와 지능형 전력망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미국 동남부 애틀랜타 인근의 소도시 달튼. 이곳엔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북미 최대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1.7기가와트인데 내년 7월 이후에는 2배 가까운 3.1기가와트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태양광은 넓은 땅에 설치하는 유틸리티와 산업용, 주택용으로 분류되는데 지난 2분기까지 우리 기업이 미국 주택용 시장에서 16분기 연속, 상업용 시장에선 11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The fact that Q-Cells is the highest output of commercial and residential modules in the United States makes me kind of proud to know that we're building these here, using them in the American market. 장기 수익 전망도 좋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10년간 태양광 설치량이 연평균 19%씩 성장해 올해 연간 16기가와트에서 2031년 75기가와트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2020년 21%에서 2050년 44%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 중 태양광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 IRA는 태양광 패널 설치에 최대 3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보다 좋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해 날씨 상황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ESS와 이를 활용하는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가 뒷받침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곳 미국 조지아주 등을 터전으로 태양전지 생산 강자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가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신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신재생 산업을 균형되면서도 일관되고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결혼식 도중에 굉음과 함께 건물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호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12시 반쯤 전주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듯 하객들이 황급히 식장을 빠져나갑니다. 결혼식장 직원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건물 바닥 타일에 균열이 생기자 사람들이 대피하는 겁니다. 몇 번 들렸죠. 계속 짜자자작 갈라지는 소리랑 폭발음이 한 번만 들렸으면은 사람들이 크게 도망도 안 갈 텐데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나니까 지진이 난 것 아니냐며 하객들은 한꺼번에 계단으로 빠져나갔고 대기 중이던 신랑 신부와 가족들도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큰 소동이 지나고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바닥 타일을 벗겨낸 뒤에 붉은 카펫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한파 때문에 바닥 타일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예정된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많이 추웠다가 이렇게 난방을 떼고 이러니까 그 타일이 수축돼서 갑자기 이렇게 팽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타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호텔 측은 얼마 전에도 건물 안전진단을 받는 등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신랑 신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밖으로 대피했다가 뒤늦게 결혼식을 계속했지만 하객들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황. 축복의 결혼식이 악몽이 돼버린 겁니다. 빨리 안내 방송이 안 되면 안내 문이라도 붙여라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유난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비아냥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엉망이 된 결혼식에 사후 무성의한 호텔 대응에 화가 난 신랑 신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며 이번 소동을 언론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 일부가 타 약 1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집안 쓰레기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택에서 난 불이 밤 9시쯤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산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산림청은 밤 9시 40분쯤 산불 진화대원 132명과 진화장비 24대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0.0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신 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시내버스와 부딪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인 A양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A양은 어젯밤 11시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친구 2명을 태운 채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연말연시를 맞았지만 중국에는 공포의 코로나19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일일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장례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고 화장만 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중국 어디를 가나 요즘 병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응급실과 입원실, 수술실은 물론 안치실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시신을 집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화장장은 24시간 풀 가동해도 밀려드는 시신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장례 등의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습니다. 광저우 당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결식 등의 의식 없이 화장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약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 제약사들이 공장 가동을 긴급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产量呢就是原先的50万例，现在连续生产24小时，每天增加到100万例。 의료 대응 미비로 코로나 감염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 중국은 폐렴과 호흡부전 사망자만 코로나 사망자로 인정하는 등 코로나 사망 인정을 극도로 피해왔습니다. 특히 일일 신규 사망자가 제로로 발표되는 날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일일 통계 발표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일 통계 발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참조형 정보를 공개해 연구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의 공식 발표가 중단되면서 각 기관 간의 발표와 대응에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부연안의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하루 감염자가 최고 200만 명에 이르고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가량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연시 저장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공포의 코로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공포가 여전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베이징 등 북방 지역 주민들이 휴양지인 하이난 등으로 이른바 보복 관광에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홍성신문 등 중국 매체의 현지 시각 25일 보도를 보면 지난 23일 중국의 대표적 휴양지인 하이난 사냐를 방문한 중국 본토 관광객은 2만 5천여 명으로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에 지난달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 명으로 4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베이징 관광객들의 사냐 지역 호텔 예약은 한 달 전보다 28%,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 최상급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13번째 전원회의를 이번 주에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노동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 방향을 채택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 기구인데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도 12월 말에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4, 5일 동안 회의를 연 뒤 다음 날인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현식이 중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올 한해 집중해온 전략무기와 관련한 과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독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내년에 인민군 창건 75주년과 정권 수립 75주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이 있는 만큼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대결 구도를 더욱 부각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평양 근교에서 군병력뿐만 아니고 대규모 인원들도 동참하는 그런 현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연말 연초 당 전원회의에서 군사 강국을 선포하고 군중도회를 통해서 국제의 무더, 핵실험의 여운은 계속 남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다만 통상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다루지 않았던 만큼 대남 부문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이란에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언급했고 이란 측도 이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성우 이란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20일 레자 자비브 이란 외무부 장관 보좌관과 만나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된 데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비브 총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과감하고 강경한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가고 있는 데 대해 평가했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핵심 인사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총선거로 민의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여권 안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105조 원. 11년째 역대 최대 규모인데 방위비 역시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 확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令和9年度には抜本的に強化された防衛力とそれを補完する取り組みを合わせて GDP の 2% の予算を確保する。 방위비 재원을 위해 정부 지출 중 줄일 것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와 담배세 등을 올려 충당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정적입니다. 社会保障と安全保障というのは国を守り生命を守るためのものであります。ですから通常の財源から持ってくるべきであり、なぜ我々企業に法人税をお願いするか、これはちゃんと説明があるべきだなと。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내년 중 논의를 거쳐 증세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불만이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뇨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를 드러냈습니다. 大胆な投資のスイッチを押そうとしている時でありますので、それを水を差すような、私自身はこのタイミングで増税については慎重にあるべきだ。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갑작스런 증세에는 반대한다며 총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 공약에 방위비 증액은 포함됐지만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까지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선을 치르기 위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출범 후 최저 수준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한 선거를 치르더라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개각과 미국 방문 후 여론 동향을 지켜보면서 총리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시기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6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도 등으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영하권 체감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영하 7.6도, 대전 영하 8.3도, 대구 영하 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 등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